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은 제10장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기 챕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저는 코치와 대화 안내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롯한 마음의 박진원입니다. 오늘 이 10장 녹음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지금은 많이 그치고 있는데 저희 6개월 연습 모임반 함께 멤버로 참여해주고 계신 써니님이 비 오는데 제 목소리 들어서 좋았다고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좀 컨디션 난조를 좀 이겨내서 이 영상을 좀 찍을 용기가 저도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마셜 로젠버그가 지었고 그리고 캐서린 한 선생님께서 옮기신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장 읽으신 분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챕터가 진짜 중요한 챕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읽는 내내 밑줄을 그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영상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많은 구절 좀 나눠볼 거라서 좀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구절 하나하나 좀 같이 음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책으로 보면 페이지 243장으로 좀 펼쳐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 단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주제는 MVC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분노를 다룰 때 MVC의 다양한 측면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노 표현을 통해 MVC와 다른 의사소통 방식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래에서 6번째 줄에 해당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점핑해서 여기로 좀 잠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들은 분노를 억눌러 참고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라는 강요를 늘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분노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MVC에서는 우리에게 분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삼키라고 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노의 핵심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더 충분히 표현하도록 한다. 이게 비폭력 대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착하게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비폭력 대화가 착하기만 한 대화? 평화롭기만 한 대화라기보다는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에 있어서도 이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삼키고 그런 식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가 진짜 향하고 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지, 이 분노 밑에 숨겨진 욕구가 무엇인지 정말 완전히 이해해서 더 충분히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지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이 분노를 다루는 챕터의 자극과 원인 구별하기라는 파트가 나오는데요. 저희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 구절을 거의 대부분은 좀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책 읽어주는 여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VC로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는 첫 단계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분노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다. 우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상대방을 탓하거나 처벌함으로써 분노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표현하게 만든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 느낌에 대한 자극은 될 수 있어도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보았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자극일 뿐이다. 자극과 원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한 교도소에서 내가 했던 일을 예로 들어 자극과 원인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내 임무는 폭력 사건으로 들어온 재소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분노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분노를 일으킨 자극을 찾아서 써보는 연습 시간에 한 재소자가 이렇게 썼다. 3주 전에 내가 교도관에게 부탁했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다. 이 문장은 자극에 대한 명확한 관찰이었다.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분노의 원인을 말해보라고 했다. 그랬을 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나요? 방금 말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그는 자극과 원인을 같은 것으로 봄으로써 자신을 화나게 한 것은 교도관들의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분노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죄책감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배우게 되는 습관이다.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 문장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그런 문화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죄책감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는 곳에서는 자극과 원인을 혼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네 성적이 나쁘면 엄마 아빠는 마음이 아프단다와 같은 말을 듣는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가 받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믿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내 생일에 네가 없어서 정말 실망했어. 이런 말들은 죄책감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를 화나게 해.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네가 그렇게 해서 슬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느낌의 원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믿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한다.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는 방법의 첫 단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결코 우리 느낌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는 방법의 첫 단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은 결코 우리 느낌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제5장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중 2번째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우리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하거나 판단한다. 나는 이것이 바로 분노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처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분노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에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 설명한 3번째 선택은 우리의 느낌과 욕구의 의식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머릿속에서 분석하는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생동감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삶의 에너지는 매 순간 우리의 욕구에 초점을 맞출 때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주기를 바랐다면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섭섭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것이 당시의 욕구였다면 우리는 아마 짜증이 났을 것이다. 그 반면 30분 정도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면 그 사람이 늦은 것에 대해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느낌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순간의 우리 욕구이다. 상대방의 관심이든 효율성이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이든 간에 자신의 욕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강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도 분노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이든 효율성이든 혼자만의 시간이든 간에 자신의 욕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강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도 분노하지는 않는다. 분노란 자신의 욕구에서 단절된 삶을 소외시키는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분노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머리로 올라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욕구와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세 번째 선택 외에도 우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의식의 빛을 비추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네 번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결코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느낌과 욕구와 완전히 함께하는 순간에는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문장들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오가셨나요? 우리는 정말 분노가 강하게 올라올 때 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나를 자책하기 너무 쉽거나 혹은 타인을 정말 비난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후회될 만한, 정말 상처될 만한 말들을 상대방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고 나의 욕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물론 여기서는 저는 이 전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전제냐면요. 타인은 내 분노의 자극은 정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까지 내가 과도하게 책임 당연히 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분노의 원인은 우리 욕구에 있다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나의 감정과 욕구에,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의식의 빛을 좀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10장에 해당하는 분노는, 모든 분노는 삶에 기여하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파트로 좀 넘어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247페이지입니다. 역시나 제가 쭉 읽을 거라서 책 읽는 여자가 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분노가 정당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무분별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처럼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대답은 이렇다. 무책임한 행동이나 양심적인 행동, 탐욕스러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같은 것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내가 조금이라도 지지한다면 그만큼 내가 이 지구상의 폭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여러분, 이 문구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책임한 행동이나 양심적인 행동, 탐욕스러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같은 것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내가 조금이라도 지지한다면 그만큼 내가 이 지구상의 폭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저는 이 문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되게 고정적으로 판단하는 태도? 그 태도가 아니라 뭐랄까 진짜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 문구가 생각해 보게 하더라고요. 다시 이어서 읽어볼게요. 때리고 죽이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존재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즉 욕구에 주의를 집중할 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모든 분노는 삶을 소외시키고 폭력을 불러오는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모든 분노의 중심에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고 지금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명종으로 활용한다면 분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분노를 온전히 표현하려면 우리 욕구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욕구를 충족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보다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 우리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의로운 분노에 동참하는 대신 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에 공감으로 연결하라고 권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연습을 거듭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람들이 무엇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를 나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나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는 전에 위스콘신 주에 있는 한 소년원에서 아이들과 일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웠다. 그때 나는 이틀 연속으로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코를 얻어맞았다. 첫날에는 두 학생의 싸움을 말리다가 팔꿈치로 코를 세게 얻어맞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학생을 한 대 때릴 뻔했다. 내가 자란 디트로이트 거리에서 나는 그보다 훨씬 작은 일로도 분노했다. 다음 날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에게 또다시 코를 얻어맞았다. 하지만 전혀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첫날 내 코를 때린 아이에게 그 전부터 마음속으로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꼬리표를 달아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를 얻어맞기 전부터 내 머릿속에 이미 그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팔꿈치가 내 코를 팡 하고 쳤을 때 그것은 단순히 팔꿈치에 코를 맞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밉살스러운 녀석이 이런 짓을 하다니. 나는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불쌍한 아이로 보았다.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코가 아프고 피가 심하게 났어도 전혀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이보다 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는 없을 터이다. 이 일로 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상대에 대한 생각과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임을 깨달았다. 이것을 저희가 관계 관점에서 좀 갖고 오면 관계 역사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관계 역사가 사실은 그동안 좀 좋지 않게
쌓여져 왔다면 그냥 그 사람의 평범한 행동도 내 분노의 어떤 버튼이 될 수도, 내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관계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갈등이 건강한 갈등이 되려면 우리가 그때그때 감정과 욕구에 의거해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얼마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갖고 있는지, 두 사이에 어떤 정서가 평소에 흘렀는지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페이지 249페이지 보면요, 자극과 원인이라고 적용 사례가 나옵니다. 제가 진짜 이것도 같이 읽고 싶거든요. 너무 중요한 대목이 많아요. 그래서 참 같이 읽고 싶은데, 오히려 이 대화체로 된 거는 좀 같이 읽으면은 실감나게 이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이 적용 사례 곱씹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페이지 250에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마셜이, 그만! 충분해요.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바로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라고 분노의 원인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동적인 생각, 핵심 신념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분노에 대한 그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아랫부분으로 쭉 가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 역시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복지부동하는 관리들이라고 부르거나 지각 없고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런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관심을 당신 자신의 욕구에 집중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당신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의식의 빛을 당신의 욕구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유심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251페이지 보시면 분노 박스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욕구를 의식하면 분노는 삶에 기여하는 느낌으로 바뀐다라고. 즉, 분노를 내 욕구를 알려주는 자명종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내가 내 욕구와 더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삶에 기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페이지 25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단계로 분노 표현하기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분노를 표현하는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뉘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1단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멈추고 크게 숨을 쉰다 입니다. 제가 감정 코칭에 대해서 한참 공부했을 때도 사실 심장호흡법에 대해서 배워요. 즉, 내 몸을 좀 이완시키고 내 머리에 좀 피가 돌게 잘 하면서 우리에게 좀 감각적으로 좀 여유를 확보하는 행동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들을 인식한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욕구와 연결한다. 네 번째는요, 자신의 느낌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챕터가 전체 좀 뭐랄까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4단계로 분노 표현하기 꼭 읽어보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페이지 255에 먼저 공감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책으로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또 하나 필요한 단계가 있다. 상대방에게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다. 상대방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우리 느낌과 욕구를 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들이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공감하며 들어줄수록 나중에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줄 가능성도 커진다. 나는 지난 30여 년간 특정 인종이나 소수민족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 MVC로 이야기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나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택시에 합승했다. 그때 운전사에게 무전이 왔다. 메인스트리트의 유대교회 앞에서 PC맨 씨를 태우세요. 그러자 옆에 동승에 있던 남자가 중얼거렸다. 저 카이크들은 사람들 돈을 짜내려고 일찍도 일어나는군. 처음 몇 초 동안은 내 양쪽 귀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화가 났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내 주먹이 날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서히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 느낌에 집중했다. 내 분노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계속 일깨웠다.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분노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계속 일깨웠다. 그 사람의 말은 내 마음속 화산을 폭발시켰지만 내 분노와 두려움은 방금 그가 한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도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상대방이 한 말에 화가 났는데 사실은 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얽혀져 있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내 머릿속에 폭력적인 생각들이 제풀에 지쳐 사라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나는 심지어 그의 머리를 잡아 박살내는 상상을 즐기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생각들 뒤에 있는 나의 깊은 욕구와 그로부터 나오는 느낌에 연결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공감함으로써 나는 그의 말 뒤에 숨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 즉 자기 공감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였다. 나는 공감하며 그의 괴로움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고 또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가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이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의도는 그 사람과 연결하여 그의 말 뒤에 있는 에너지를 존중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공감할 수 있다면 그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사람도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물었다. 뭔가 좌절스러우세요? 유대인들하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나 보군요. 그는 잠시 훑어보더니 네, 그래요. 유대인이라면 정말 신물이 나요.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죠. 라고 말했다. 돈에 관한 문제라면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필요를 느끼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은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주의를 돌릴 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가진 공통점을 경험하게 된다.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자신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 또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내 의식을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집중할 때 우리 모두의 경험이 가진 보편성을 보게 된다. 나는 옆 승객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과 큰 갈등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들을 듣지 않으면 서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이 옆자리 승객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일 때 삶을 훨씬 더 재미있게 음미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실망과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더니 어느새 유대인 이야기를 끝내고 흑인에 대한 이야기로 옮아갔다. 그 사람은 불만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거의 10분 동안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자 그는 말을 멈추었다.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낀 것이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느낀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 대화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대화를 좀 곱씹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핵심 포인트는 마셜이 일단 자기 공감을 먼저 했고요. 자기 공감 후에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의식을 돌려서 충분히 그를 공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느낌과 욕구를 얘기하며 공감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조금 마저 읽어볼게요.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나는 이 대화의 속도를 늦추고 싶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조금이라도 비난으로 들으면 우리의 고통을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남자가 내가 정말 심한 말을 했군요. 내가 한 말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어요 라고 말했다면 그는 내 고통을 듣지 못한 것이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비난으로 듣지 않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주었으면 했기 때문이다. 비난을 하기는 쉽다. 사람들은 비난을 듣는 데에도 익숙하다. 때로 사람들은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 때로 사람들은 자기를 인종주의자 등으로 부른다고 우리를 미워하지만 이 또한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 택시 안에서 그랬듯이 만약 상대가 내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대화의 속도를 늦추고 상대의 고통을 한동안 더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거의 이제 끝까지 왔는데요. 이 천천히 하기라는 페이지 26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희 제 10장 마무리 지을게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10장은 정말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남편이랑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요. 내 말을 하려고 하는 욕구를 조금 더 내려놓고 남편의 마음부터 먼저 공감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대화에 참여했더니 확실히 대화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마음을 듣고 너무 그의 심정이 이해가 돼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운 것 때문은 아니고 제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공감하고 깊이 있게 공감하다 보니 너무 제 말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도 제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먼저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 마음에 공감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확보되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먼저 공감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공감받고 싶었던 내 마음도 얘기해보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 10장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11장에서도 만나겠습니다.